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 어제 이제 우리 증시는 광복절 연휴로 하루 쉬었고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협상 교착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 장 시작 후에 6거래일 연속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7,200선 회복하자마자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하락하면서 지금은 6,800선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부분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마 그 주식창을 빨리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이 갑자기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뭐 코스피도 2%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을 이제는 모멘텀을 좀 잃어버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버티고는 있는데 이 정도의 추세로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뭐 뉴욕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유가의 급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의 급등의 이유는 역시나 이란과 미국과 이란과의 이 전쟁에 대한 교착 상태에 계속 빠지고 이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지금 유가가 급등했던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30년물짜리가 지금 5%가 넘어선 상태입니다. 금리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30년물짜리가 이제는 5%의 금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채에 대한 금리가 높다, 채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사실상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특히 이제 PR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투자자라면 여러분께서 투자자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30년물짜리가 5%가 넘어요. 그러면 내가 미국 30년물짜리 사도 5% 넘게 돈을 준다는데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신흥시장에 또한 위험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내가 돈을 투자할 이유는 사라지거든요. 그럼 그만큼의 이제 투자자들은 요구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채권 투자한 대신에 너한테 투자하니까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이 나한테 이제 수익을 더 많이 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할인율 자체가 이제 높아지는 거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할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고성장주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게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미국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좀 부담감으로 지금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좋은 흐름은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보는데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안심이 돼요. 예, 이걸 해석을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아니 장 초반에 오른 게 좀 이상했거든요, 저는. 아니,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지금 유가 이렇게 뛰고, 근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오를 이유가 없는데, 장 초반에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시장으로 가는 건가 했는데, 역시나 예측 가능한 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떨어진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잘 됐다. 왜냐면은 이제 예측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비이성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왜? 레버리지 ETF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일로 가야 되는데 뭐 비이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기만 했었단 말이에요.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떨어지면 확 떨어지고. 근데 이제는 지금처럼 확실한 이유가 있고 하락할 이유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는 안 떨어지고 오른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조금 다시 한번 이 시장이 불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지금처럼 하락할 이유가 있고 예상대로 하락한다. 그럼 이제 예측 가능해지는 거고 이게 이제는 시장을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제 영향력에서 점점 더 우리가 벌어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좀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처럼 예측 불가능한 2달 가까이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반면에 한국거래소라던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단일 레버리지 ETF 수수료로 1,000억 원이 넘게
이익을 챙겼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투자자 보호도 우선됐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브로커리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수료 수익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위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수수료 수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월 27일에 이제는 이게 상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증권사들이 봤을 때 수수료 수익이 있죠. 위탁 매매 수수료입니다. 893억 원 정도예요. 이게 이제 수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수익도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및 청산 결제 수수료겠죠. 이게 279억 1,100만 원 정도 나와서 총 보면은요 1,17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수수료 수익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수료 수익은 아시겠지만 뭐 주가 상승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많이 거래되면 거래량이 많으면 이게 수익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증권사와 이제 거래소의 이제 수수료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런 브로커리지에 대한 부분들이 뻔히 예상이 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익률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률이 굉장히 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루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손바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5월 27일에 상장하고 나서 그다음에 초반이었습니다. 6월 12일까지의 이 하루 평균 매매 회전율이 122%가 나왔거든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하루만이라도 손바꿈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수료 수익이 증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돈 버는 거는 증권사와 거래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는 결국에는 증권사 배만 배불린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판했는데 그게 이제 통계로 지금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 그럼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빈번한 이런 거래량의 증가, 이 변동성,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일찌감치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됐었는데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탁금 3천만 원 올렸잖아요. 근데 회전 매매가 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버리지 ETF에 대한 뭐 증거금 이제는 거래량이라든지 잔고 같은 경우가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빨리 대책을 내놨었으면 아니면 처음부터 상품을 내놨을 때 예탁금을 상향시키든지 회전 매매가 안 되게끔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굉장히 남고 결국에는 이제 증권사들만 배부르는 형태로 좀 가고 있다. 지금 보니까요. 증권사들이 2분기 해외 주식 수수료 수입도 한 1조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9개 증권사의 1분기에 이제 해외 주식 수수료가 5,80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60%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통계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빈번한 거래가 증권사만 배부르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들이 좀 이제 불편한 진실로 좀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증권사들이 편법을 동원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연한 이 브로커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히게 되고 증권사들은 배부르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는 흘러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올렸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이제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거라고 본 건데 어떤 점을 주목했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흐름이 실제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왜 그러냐면 무디스 딱 하면 이제는 신용평가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한국의 신용평가를 올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AA-거든요. AA2라고 돼서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신용평가는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무디스가 나왔던 것은 신용평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2월에 연간 성장률을 1.8%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5월 달 같은 경우는 2.5% 성장률, 그다음에 지금 3.5%의 성장률을 지금 계속적으로 수정 전망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 연간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지난 2월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거의 6개월 사이에 2배 정도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엄청난 성장이 지금 목격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를 주목해야 되느냐? 아니 무디스마저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높이는 이유를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역시나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지금 무디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대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썼고요. 무엇보다 2027년 중반까지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에 대한 대체 불가한 이러한 어떤 현상들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출 증거를 이제 수출 차트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1월과 7월까지의 상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나 늘었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투자하셨을 때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 정도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힌트도 얻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메가 프로젝트 얘기도 했는데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에요.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밝혔던 이 메가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정부의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그러면 거기서 고용도 창출될 것이고 당연히 성장률도 일어나기 때문에 예상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의 안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 세 번째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제 무디스는 얘기를 했거든요. 초과 세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거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정에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예상 외에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한 번 더 목격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전세 월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최근 7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는 3만 5천 가구 줄어든 반면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5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점점 전세가 월세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계가요, 7년 사이의 통계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17년부터 18년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도가 계속적으로 될수록 이 월세의 비중을 보시면 이제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38.1% 정도 되거든요. 전세가 61%고. 근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월세가 더 높아졌다고 하던데 맞아요. 2026년 와서는요.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올해 와서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38%였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월세가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건수로 본다 그러면 그 짧은 사이에 월세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번 통계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월세 비중이 69%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계를 봤을 때 굉장히 월세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월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느냐? 뭐 세제 개편한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거든요.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역시나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자체가요. 점점점 전세가 없어지는 추세로 지금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화 시장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집주인들도 아마 당연히 월세 선호가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월세화 시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결국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돈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점점 더 이렇게 될수록 결국에는 더 자극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런 배려감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정부가 이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죠. ISA를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계약 기간 지금 제한이라던가 연간에 납입하는 한도를 2월하는 것을 다시 이제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제 개편안에서 청년들의 그 민심을 자극했던 것이 바로 ISA 계좌의 변화였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건데 이제 정부의 안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ISA 계좌 같은 경우가 연간 한도 2월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정부의 이제 안대로 간다 그러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급여가 있다 보니까 연간 한도 2천만 원이거든요. 그 2천만 원 채워서 갈 수 있는데 자영업자 소득이 불규칙하신 분들은 올해는 500만 원 넣어놓고 나머지 못 났던 1,500만 원은 다음에 같이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불가능해진다 그러면은 사실상 손해를 받을 수 없거든요. 굉장한 사실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납입 기간도 마찬가지죠. 이게 만기 시 계속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5년까지 연장하겠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계속적으로 만기 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이제는 흘러갈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적 ISA 이게 신설이 되는데 시장의 요구는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ETF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좀 이거를 포함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생산적 ISA는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를 위해서 만든 건데 해외 지수 추정 ETF까지도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게 취지랑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정부가 유연하게 지금 고려 중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내용도 끝으로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이제 정부의 공급 대책 들어봤는데 4억 이하 비아파트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은 빌라에만 살고 그러면 아파트에는 살지 말라는 거냐라면서 이제 불만이 나타내기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급에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있을 테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사실상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그거를 뚫어내기 위해서 빌라 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이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게 이게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잖아요. 지금은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빌라 연립인데 빌라 연립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놓으면 이게 팔리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고 싶어도 이게 매매가 안 돼요, 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바로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좀 비현실적인 게 그럼 청년들은 자산 가치로 보고 투자를 하고 집을 살 텐데 4억 원 이하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수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빌라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재건축에 반응하고 있는 빌라는 이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재개발에 대한 수요도 없는 지역에서 내가 빌라를 사란 얘기다 보니까 절대 청년들은 이 부분에서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나는 어차피 빌려 살고 있고 내가 어차피 빌라를 계속 할 생각이다 하신 분들이야 살 수는 있어도 내가 자산 가치를 위해서 부동산을 내가 지금 내 집마련 한다 하신 분들에게는 이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좀 조절해 줘야 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보금자리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파트 사실 분들은 일반 보금자리론 쓰시는 거고 이 상품은 철저하게 비아파트에 대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